신흥정권 김학준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뭐 미국 대선이 아직까지 조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 한번 미 대선 이후 한번 좀 네. 짚어주시죠. 근데 뭐 선거가 끝나도 뭐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뭐 상황을 한번 나름 복기를 해보면요. 네. 이 폴 크루그만이라고 하는 이제 진보적 경제학 교수죠. 민주당 지지자인데. 네. 어제 개표가 진행이 될 때 야 끔찍한 선거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바이든이 돼서 다행인데 이제 트럼프가 불복을 시사하는 점이 있었고 또 이번에 사실 선거하기 전에 블루 웨이브라 그래서 민주당의 당색이 그 푸른색 아닙니까? 네.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상원 다수당도 민주당이 가져올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무산이 됐고 그리고 뭐 하원은 뭐 민주당이 여전히 뭐 다수당이지만 좀 의석수가 조금 오히려 뺏겼고요. 공화당이 조금 더 가져갔죠. 예, 그리고 이번에 좀 거론은 안 됐지만 크루그만 교수가 대법원 얘기도 했거든요. 대법원이 지금 이제 공화당 인사가 이제 많이 장악을 하고 연방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단일한 색깔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러네요. 근데 금융시장은 뭐 굉장히 좋은 쪽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특히 상원을 그 공화당이 잡았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은 정부가 말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뭐 증세도 바이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못 갈 거야. 세금 무르릴 거라는 건 사실 뭐 투자자에게 나쁜 건 아니고요. 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도 뭐 그렇게 뭐 세게 못할 거야 뭐 이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시장은 두루두루 또 좋은 쪽으로 특히 이제 바이든이 재정 적자를 많이 못 낸다 그러면 사실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미국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뭐 그 빅테크 관련주도 많이 오르고 해서 네. 어제 오늘은 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나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메인 어떤 시나리오로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사실 뭐 상황이 종결됐던 거죠. 나머지 다 요식 절차죠. 그 사람들이 이제 간접 선거인단이 만들어져서 투표하고 대통령 취임하는 건데 트럼프가 뭐 오늘은 대선을 이제 조금 이제 불복하는 태도에서 물러난 듯한 태도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뭐 법원으로 가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절차들을 한번 보면요. 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주요 경합주에 대해서 이거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사전투표 무효로 한다 이런 쪽으로 가면 네. 일단 12월 8일이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직접 투표할 각 주의 그 대표들을 뽑는 시기입니다. 네네. 근데 그때까지 일단 법원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법원은 공화당 중심의 5대4로 공화당 인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그 완고한 보수 대법관 후보를 10월 말에 그냥 급히 기어이 그 베럿 대법관을 그렇죠. 앉혔죠. 예. 뭐 보니까 미국 대법관은 그냥 종신이더라고요. 네. 죽으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판결이 뭐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대법원이 판결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대법원은 공화당 친화적이고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이 안 이루어진다. 그럼 내년 1월에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지만 네. 이제 내년 1월에 투표할 때는 지금은 이제 그 하원 의원이 주 인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 같은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인구도 많고 의원도 많은데 다 민주당이 장악을 했는데 근데 이때는 50개 주고 한 표씩인데 주별 다수당이 투표하는 건데 저렇게 보면 공화당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지도를 봐도 공화당 쪽 지도가 뻘겋게 칠해진 데가 훨씬 개수도 많고 지역적으로 넓죠. 많습니다. 이제 워낙에 민주당이 그렇죠. 대도시 중심의 인구 많은 주에 이겨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네. 가도 공화당이 유리하고 만약에 또 여기서도 혹시나 결정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상원에서 부통령을 이제 선출을 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하는데 상원은 또 이게 또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 시나리오로 간다 그러면 전부 바이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바이든이 뭐 개표에서는 뭐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는 뭐 거의 사실인데 여기서 얼마나 승복하느냐가 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네요. 사실 이번 그 선거 전까지 시장 보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조합이 이 조합이었거든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상원을 민주당이 탈환 못하면 이건 뭐 그냥 그 대통령 하는 거 의회에서 그 발목 잡는다는 거였는데 네. 어제 오늘은 제 생각 그 선거 직후에는 시장이 굉장히 뭐 좋은 쪽으로 보는데 제 생각엔 앞으로는 승복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경합주에서 이제 우편 투표 열리면서 바이든이 역전하고 나서부터의 미국 시장이나 그에 이은 아시아 시장의 반응이 이걸 갖다가
뭐 그걸 갖다 답이라고 꼭 볼 것도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진짜 그 어떤 승자에 대한 인정과 네. 지금처럼 타이트하게 인정을 못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경기부양 법안이 합의가 안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사실은 지금은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다고 봤을 그런 기존의 기대로는 1월 임기 시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 생각에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은 상황에서는 좀 합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두 그림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대체로 이제 여야 간의 미국의 정당 간의 정쟁이 있을 때 시장이 휘청했거든요. 예. 왼쪽 그림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그림인데요. S&P 500 지수입니다. 네. 보시면 리먼 파산 직후에 주가가 떨어졌다 일시적으로 올랐습니다. 네. 예, 그때 이제 뭐 그 구제금융 법안이 나올 거란 기대였는데 구제금융 법안이 당시에 이제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이었는데 하원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공화당에서 그걸 엎어버렸어요. 이게 혹시 그 TARP 타프를 말씀하시는? 타프죠. 예, 부실 자산 트러블드 에셋 릴리프 프로그램을 예. 했던 그거. 그게 처음에 애초에 부결이 됐었죠. 애초에는 부결됐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저 2008년도 금융위기 국면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사실 지옥이 열린 거는 리먼 파산 직후도 있지만 정책 난맥으로 주가가 떨어졌고요. 네. 또 2011년 8월 달에는 국가 부채 한도 늘리는 협상에서 저때 오바마 때 공화당이 오바마 때였죠. 네. 그 합의를 못 이루어지면서 뭐 신용평가 기관들이 미국의 신용평급을 낮췄는데 트리플 A 뺏어가고 할 때. 그랬죠. 그 강등하고 할 때. 그 전제가 여야 간의 정쟁이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뭐 어느 나라나 네. 정부의 재정 역할이 중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 이후의 법안이나 이런 거는 공화당이 얼마나 승복하느냐고 또 이게 어떤 법적인 절차로 간다 그러면 아까 그런 것처럼 이해관계가 아주 엇갈리게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게 조금 뭐 좀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대선은 사실 선거 끝나면 뭐 대략 그 구도가 나왔는데 정책 리스크의 상승.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공화당의 승복 여부가 좀 네.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뭐 바이든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이 조금 올드보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72년부터 상원의원 했는데 대통령 도전한 게 88년이었습니다. 32년 전에. 이때 이제 레이건 말기에 네.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네. 됐을 때 네. 민주당 경선 나갔다가 이제 떨어졌고 2008년 오바마도 대통령 됐을 때도 나갔으니까 네. 32년 전과 또 12년 전에 한번 했던 분이라서 제 생각엔 이분이 굉장히 뭐 가족사의 비극도 있지만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의 가족을 중시하고 또 굉장히 허술한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말실수가 많았고 그렇지만 굉장히 밉지 않은 캐릭터라서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한 인물이 시장이나 굉장히 이단화적인 네. 그런 거였는데 네. 이분의 이분의 경우는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독특함보다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문법, 사실 민주당이 올드보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걸 쫓아가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이 되면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를 갈 텐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미국이 최근 한 뭐 60여 년 동안에 미국 사회가 직면한 고민, 뭐 주요 현안 이런 것들 정리해 봤는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네요. 누가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양극화라는 이슈가 있고요. 또 재정 적자, 맞아요. 또 네. 미중 갈등, 네. 뭐 코로나 이런 건데 오늘은 네. 제가 양극화와 재정 적자를 조금 짧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투자 아이디어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K자형 회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다들 아시는 예, 많이 개념이고. 아는 네. 뭐 좋은 사람들 자산가들은 좋아지고 뭐 이런 건데요. 없는 사람 힘들고. 예, 네. 오른쪽 그림이 그걸 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요. 미국의 일자리입니다. 코로나 발병한 2달 동안에 2,200만 개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후에 회복이 되고 있지만 일자리 증가 속도가 지금 벌써 힘을 잃고 있는데 네. 2,200만 개 없어지고 일자리는 1,100만 개 회복됐는데 주가는 뭐 사상 최고치로 갔으니 네. 뭔가 실물 경제보다는 주가가 이제 자산 시장이 달리는 건데 저런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사실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이나 주택이나 본질은 돈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와 괴리가 커지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지니 계수 같은 거
진위계수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진위계수는 그 소득 계층 중에서 이건 소득 진위계수인데요. 네. 얼마나 그 특정 계층으로 돈이 소득이 쏠리냐입니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 불평등이 강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은 80년대 레이건 집권한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라는 세상이 펼쳐졌고 지금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도 이게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우상향이네요. 지속적인 그래도 7, 80년대까지는 미국이 비교적 민주당의 장기 집권하고 노동조합이 힘이 있고 하던 시절에는 크게 보면은 좀 평등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60년대를 그리면 이 무렵은. 네,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로는 미국이 그렇게 간 거죠. 예. 특히 이제 오른쪽의 그림처럼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한 12년이 지났는데 네. 산업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보다 더 낮아요. 코로나로 인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 효과도 있지만 거의 실물 경제에서 생산은 정체가 돼 있는데 집값이 꽤 올랐고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금융위기 직전을 갖다가 100으로 봤을 때 산업 생산은 96이고 네. 주택 가격은 112요. 네. 주가 지수는 217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라는 게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네, 잣대라 네. 그러면 네. 굉장히 이제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긴 힘들어졌는데 네. 뭔가 돈이 있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네. 이런 거고요. 돈이 돈 버네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 지금 선거가 아니고요. 4년 전의 선거인데요. 네. 미국 대선에서 이제 힐러리 4년 전에 후보 찍은 쪽은 파란색이고 트럼프 지지한 쪽은 붉은색인데요. 네. 미국의 50개 주를 소득 높은 순으로 왼쪽부터 내림차순한 겁니다. 왼쪽부터가 소득 높은 순서다. 예, 못 사는 동네가 다 찍은 거예요. 당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네. 이번에 러스트벨트를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기반인 걸 민주당이 상당히 탈환을 했지만 4년 전에 이다나가 출변했던 건 기본적으로 이런 불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가려움을 긁어줬다고 할 수도 있고 선동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미국의 지난 4년에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괴팍스럽고 조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질적인 역사를 만든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잠깐만요, 센터장님. 네. 야, 이런 것도 새삼스러운 상식이네. 50개 주 가운데 제일 소득 수준이 높은 데가 콜롬비아 주고, 네. 그다음 매사추세츠인데 제일 못 사는 데가 미시시피고, 그다음 못 사는 데가 아이다호네. 예, 내려오고 네. 허클베리 핀의 모험 나오고 뭐 이런 동네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황이라고 하는 기업을 네. 보면요. 지금 구글이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고요. 예.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아마존 주가인데요. 아마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미국의 소매업 취업자 수입니다. 음영으로 치는 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예. 저건 사실 뭐 많이 줄어든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거고. 네. 근데 그 이전에 미국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의 노동 시장이 아주 타이트할 때도 아마존 들어가 있는 데는 일자리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 낙관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야, 그래도 기술이 일자리 만들 거야라는 주장도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미래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다만 저런 기술들이 새로운 게 아니고요. 이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경쟁이 안 되면 이 반독점으로 걸리겠어요. 그럼 이 산업은 굉장히 성숙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설사 뭐 소위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가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네. 과거보다는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한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오른쪽에 보여주는 그림은 S&P 500에서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합친 기술주 대표한 6개 시총 점유율이 42%, 500개 중 42%가 되는데 네. 어느 시기에나 당대 인기주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비슷하게 기술주에 탐닉했던 닷컴 버블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그 당시 인기 있었던 기술주 몇 개를 묶어보면 상위 6개 23%밖에 안 됐으니까 뭔가 쏠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도 느끼고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 조금 날이 서 있어요. 날이 서 있다. 예, 어떤 기본적으로 전개 저성장에 맞습니다. 네. 뭔가 이제 잉여가 없으니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미국 정부가 구글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요. 다음 타깃은 페이스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바이든이 후보 시절에 페이스북은 기업 분할해야 된다고 막 주장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규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포퓰리즘이라고 뭐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혁신의 싹을 자른다 예를 들면. 근데 저는 뭐 그것이 설사 포퓰리즘이라도 지금의 정책은 무조건 약자 편에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가 설사 상원을 그 공화당이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존재한다고 봐야 되고요. 네. 지금 미국 법무부가 구글 반독점 조사하는데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지 바이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건 여야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기업들이 뭐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습니다. 이 애플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 이후 4,700%, 아마존은 9,900%, 뭐 감도 잘 안 와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네. 그럼 이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망할 거냐? 아유, 어떻게 망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아주 위대한 기업이 돼서 이런 기업들을 닷컴 버블 때 줄과 비교하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때 비즈니스 모델도 없었고,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싸졌어요. 그래요. 그럼 저 높은 밸류에이션의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뭔가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란 기대인데, 우리가 이들 기업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많이 늘려야 저는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데, 이 기업들이 규제로 망하진 않겠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해나가는 데는 태클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비싼 주식의 장기 횡보인데요. 역사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성장주가 인기를 끌었던 게 지금 있고요. 또 한 20여 년 전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또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니프티 50라고 하는 당대의 성장주들입니다. 네. 이런 주식을 보고 그때 투자자들이 원 디시전 스탁이라 했었어요. 한 번 의사결정 내리면 팔 필요 없이 평생 가져가야 될 위대한 기업이야. 샀다 팔았다 할 것도 없이. 예. 근데 이 기업들도 IBM의 경우, 맥도날드 전부 니프티 50의 대표주고, 네. 또 위대한 기업들입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네. 근데 IBM 주가의 경우는 니프티 50 장세의 고점이었던 73년의 고점을 완전히 넘어선 게 97년이고요. 그러네요. 주식 비쌀 때 잘못 사면 14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예, 저거에서 사실 망한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오랫동안 과거 같이 올라가지 못했던 거고요. 맥도날드도 그 고점을 13년 지나서 넘겼기 때문에 73년 고점 전 무렵을 85년에 넘어섰죠. 85년.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 아닙니까? 그래도 저거는 짧은 양호한 편이죠. 양호한 편. 왜냐하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다가 반토막, 3분의 1 토막 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건 그나마 좋은 기업이니까 기다렸더니 기다려서도 벌었고, 예. 또 깨질 때도 사실은 감내할 정도 수준이었다고 봐요. 아주 고점에 산 게 아니라면.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비싼 주식 살 때 늘 생각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화학 기업들을 닷컴 버블 때 기업과 버블은 온당치 않지만, 온당치는 않지만 저 위대한 기업들도 비쌀 때 잘못 사게 되면 고생을 했고, 규제라는 것이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정 적자 말씀을 좀 드리면, 심각하네요. 지금 미국의 재정 수지 엄청나게 적자가 커지고 있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예, 지금 이제 나라에서 IMF나 이런 데서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 같은 거 측정을 하는데 올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요. 이게 계속해서 경기정책이 들어가니까 지금 합리적으로 예측이 힘들 정도까지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 금리가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기는 왜냐하면 힘들다. 정부의 부채가 많은데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정부 입장에선 국민들에게 세금 받아서 이자가 이자를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금리가 제로로 수렴하거나 마이너스가 그런 건데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금리라고 하는 건 돈의 가치죠. 네. 예,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고 거기 붙여주는 게 이자고 금리니까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일반적으로 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돈값인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와 돈값 경제는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금리도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률 올 때 금리가 올라간 것도 맞는데 네. 5, 60년대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이 부채가 많을 때는 성장률에 비해 금리가 너무 낮아요.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 정책이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네. 저 당시에도 미국 그때는 그 행정부가 연준을 압박하고 이런 문헌들이 있잖아요. 예. 금리가 올라가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제 현대 화폐 이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압박 없어. 그럼 정부가 돈 풀어. 그럼 정부가 부채 늘고 이자는 어떡할 거야? 중앙은행이 사주면 되지. 라는 게 사실 현대 화폐 이론의 골자인데요.
근데 저는 그 일본의 관료들에게 많은 뭐 외신 기자나 경제학자들이 야, 너네 현대 화폐 이론을 현실에서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물어보면 일본의 경제 관료들이 우린 아니야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일본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20년대 초부터 했고 GDP 대비 그 BOJ, 뱅크 오브 재팬, 일본의 그 자산 중앙은행 자산 비율이 136까지 갔거든요. 미국이 36, GDP 대비 136%.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중앙은행이 네.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보다 돈을 더 많이 푼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채권을 사면서 저금리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일본의 금리가 제로나 마이너스로 가면서 일본 정부의 순이자 비용 지출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렇게 빚이 많음에도. 그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화폐 이론의 그런 어떤 그 현실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ECB가 엄청 11월에 아주 공언을 해놔가지고 12월에 메가톤급의 정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국채 많이 사고. 그럼 저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이자율이 안 높아지면 일본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금리는 이 주식시장의 편이고 또 중앙은행은 주식시장의 어떤 버팀목이 될 거란 기대가 근간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부채가 네. 늘어나더라도요. 네. 그렇지만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으면 오른쪽 그림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현대화폐 이론의 적용이라고 일본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본 보시면 정부 부채가 GDP의 250%가 넘어갔죠. 네. 그리고 중앙은행 계속 국채를 샀지만 네. 그래도 세율을 올렸습니다. 소비세율을 올렸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세금 올리는 게 큰 부담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앙은행이 뭐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증세 없이 그 재정 건전성이 혹은 사람들이 합의하는 어떤 정부의 건전성이 유지가 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증세 없이는. 예,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안 올라갈 거라고 믿는 것은 전부 다 중앙은행이 막아줄 거다라는 건데 네. 이미 그런 길을 갔던 일본마저도 그런 길로 한 20년 온 거지만 그런 나라마저도 증세는 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금융시장이 너무 시장이 가진 야성을 조금 무시하는 거 아닌가? 뭐 중앙은행이 다 짜서 뭐 경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처럼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그 중앙은행이나 관료들이 막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당장 올라간다가 저의 그 메인 시나리오는 아닌데 우리가 증세 없이 그게 언제나 유지될 거냐 이런 것들은 좀 관찰을 해야 되고 이런 균열이 있을 때가 좀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금리에서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그림인데요. 네. 자, 그럼 저금리가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입니다. 사실 뭐 저금리라는 게 자산시장에 좋은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네. 근데 금리가 계속 떨어져서 마이너스까지 간 그러면서 실물 경제 활력은 없었던 일본과 프랑스와 같은 성숙한 자본주의 나라를 보시면요. 일본의 니케이가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사상 최고가 치고 이게 아니고요. 2013년부터 왼쪽에 파랗게 칠해진 니케이 지수가 좀 올랐지만 이때는 아베노믹스 하면서 엔저의 힘을 받은 거라고 보고요. 오른쪽에 프랑스 주가 보시면은 닷컴 버블 때 고점, 그리고 2007년 주택 버블 때 고점, 금리는 계속 떨어지면 고점은 계속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저금리이기 때문에 일본과 프랑스 시장이 저렇게 지탱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성장이 없는데 주식이 될 거냐라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금리가 되지만 한국에서도 모든 주식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거의 뭐 중우장대형 산업은 밸류에이션이 싸도 안 되고 네. 뭔가 성장이 있는 쪽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금리가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맞지만 순기능을 주는 건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장기금리가 마이너스라 그러면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소한 성장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이제 뭐 특히 미국이 이제 신정부가 들어와서 어쨌든 뭐 재정 지출 이런 거 늘리면서 그런 기대를 얼마나 중앙은행과 잘 정부가 보조를 맞추면서 채권 시장의 발작을 잘 통제할 수 있느냐가 제 생각엔 투자할 때는 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중요한 팩터라고 봅니다. 예. 저금리 이꼬르 주가 상승이라는 그런 공식을 갖다가 함부로 그거 얘기하기가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도 빠지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내린 거죠. 뭐.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래요. 뭔가 주식은 오늘도 성장이 있어야 예, 된다고 상당히 네. 또
결국 우리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증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상당한 어떤 그 규제 리스크가 있는 IT주 이런 네. 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바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11월 5일 오늘 이제 목요일 뉴욕에서 FMC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연준이 뭘 내놓을 수 있으라고 보십니까? 지금 조금 이제 눈치 보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차라리 어쨌든 이제 연준이라도? 행정부가 카드를 보이고 늘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하는 거는 지금 뭐 중앙은행가들은 열 몫을 한 거고요. 재정 정책이나 관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국의 파월이라 그럼 조금 카드를 아끼면서 뭐 정치권도 좀 압박을 하고 공조를 촉구하고 이런 식의 스탠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뭐 일타 강사급이시다. 딱딱딱 머리 꽂히게 그냥 설명 잘해 주시네. 이거 뭐 저희 뭐 이게 제 직업인데요. 예, 고맙습니다.